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장기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실제로 개발되었던 인공기관지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보통 장기 이식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꺼내와서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플라스틱에 환자의 줄기세포를 심어서 그 세포가 플라스틱 튜브에 흡수되게 한 다음 배양이 되면 그걸 환자에게 심어요. 이런 방식으로 인공장기가 만들어지면 엄청난 장점이 있죠. 보통 사람의 장기를 받을 때는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꽤나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건 기증자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인공장기는 환자의 본인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식됐을 때 거부 반응도 낮다고 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공장기를 이식한 위치에 줄기세포가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새로운 장기가 형성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오늘의 스토리는 이 분야에서 유명한 한 인물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스위스 태생의 이탈리아 흉부외과 의사 파올로 마키아리니. 그는 세계 최초로 인공장기를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 시작에는 한 일화가 있는데 2008년 6월 스페인에 살고 있던 30살의 클라우디아 카스티오는 폐결핵으로 인해 왼쪽 기관지가 크게 손상이 돼서 왼쪽 폐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당시 남은 건 선택지가 장기 이식뿐인데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의사들은 큰 도전을 시도하기로 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기관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사망한 사람의 기관지로 이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의 한 대학에서 시신의 기관지를 기증해주면서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죠. 그렇게 클라우디아의 수술은 파울로 박사의 지휘 아래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3개국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클라우디아의 골수세포는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만들어졌고 시신의 기관지는 이탈리아 대학에서 채취한 걸 가지고 밀라노 대학에서 줄기세포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기관지를 파울로 박사가 이끄는 의료팀이 인계를 받아서 환자에게 이식하게 되는 거죠. 수술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박사의 주장대로 이식된 기관은 거부 반응 없이 클라우디아의 몸에서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의학계에 유례없는 결과였어요. 이 일로 파울로 박사는 재생의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알려지며 전 세계 병원들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 대학인 UCL과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에서 개건교수이자 외과의사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참고로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얼마나 명성이 높은 곳이냐면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곳이었어요. 의학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파울로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2010년에 다공성 섬유질 플라스틱 기관과 줄기세포를 결합한 인공장기 이식 방법을 개발하고 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인공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36살의 대학원생 안데마리안이었는데요. 2009년 그는 기관지 암이 생기는 희귀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 치료와 제거 수술도 진행을 했지만 2년 뒤인 2011년에 암이 재발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전에 이미 기관지 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치료법을 알아보던 중 앞서 클라우디아 케이스를 접하게 돼요. 그는 곧장 파울로 박사에게 연락을 했죠. 이때 박사는 연락 참 잘했다면서 당신이 현재로서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공장기 이식밖에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죽은 사람의 기관지를 이용한 클라우디와는 달리 애초부터 플라스틱 기관을 사용해서 이식하고자 설득을 했죠. 이런 새로운 방법은 희망을 잃는 안데마리암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안에 수락하죠.
즉각 파울로 박사는 UCL 대학의 과학자들과 협력을 해서 플라스틱 기관을 합성하고 안데마리암의 줄기세포를 결합해서 인공장기를 만들어냅니다. 해당 수술은 대성공적이었어요. 파울로 박사가 또 한 번 역사를 썼다면서 뉴욕타임즈 1면에 기사가 실리고 세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파울로가 의학계의 혁신을 불러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이 수술 이후 파울로는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스웨덴, 러시아를 다니면서 8건의 추가적인 인공장기 이식 수술을 진행시키고 또 순조롭게 성공시켜요. 한편 이 박사에게 수술을 받은 안데마리암은 빠르게 회복을 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2012년까지 순조롭게 학교를 졸업하죠. 하지만 몇 달 뒤 안데마리암은 폐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2013년 1월에 사망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죠? 추후 안데마리암도 기도 내부를 찍어놓은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가지고 있던 생체 조직과 이식받은 인공 조직이 제대로 접합되지 못해서 호흡을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접합 부위에 염증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폐 감염과 혈전이 생기게 된 거고요. 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몸속에 그냥 플라스틱만 덩그러니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그럼 수술을 성공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연구 결과도 다 틀린 거고요. 근데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2011년 11월 기관지암을 겪고 있던 크리스토퍼가 안데마리암의 성공한 수술 케이스를 듣고 파울로 박사에게 달려가서 수술을 간청합니다. 얼마 후 크리스토퍼의 역시 인공기관지를 이식받았고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는 듯 했어요. 근데 수술 후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갑작스럽게 과다출혈을 일으키며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아니, 4개월은 너무 빠르잖아요. 이렇듯 환자 2명이 연달아 사망하니까 이거 혹시 파울로 박사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강건합니다. 이건 개발 중인 치료법이고 희망이 있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초부터 환자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치료법을 하다 보면 결과가 100%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박사는 앞서 환자들보다 더 건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이식을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임상실험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고 이번엔 러시아에서 환자를 모집해요. 그렇게 선정된 환자가 율리아였죠. 율리아는 러시아 전직 댄서이자 엄마였는데요. 자동차 사고로 기관지가 크게 손상이 되면서 기관 절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튜브를 달고 살아야 했는데 그녀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생긴 거죠. 수술은 성공적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잘 회복했고 또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요. 파울로는 의기양양했죠. 그런데 몇 달 뒤 한 기자가 파울로 박사의 환자들을 수소문하던 중 율리아에게 컨택을 합니다. 하지만 율리아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딸이 사망했다며 막 울부짖어요. 뒤늦게 알려진 건데 수술 3일 전 문제가 있었는데도 박사는 수술을 강행했더라고요. 플라스틱 기관지가 하나는 너무 짧고 두 번째 거는 너무 약하고 마지막 거는 손상이 된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파울로는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였죠. 이렇듯 이식받은 환자들이 연달아 사망하게 되면서 2015년 스웨덴 의료윤리협의회는 파울로 박사에 대한 수사를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술을 받은 9명의 환자들 중 클라우디아 1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죠. 대부분 수술을 받은 후 빠르면 2개월이고 길게는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또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 모두 사망하기 직전까지 합병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윤리협의회는 파울로의 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파울로도 수술 성공률이 낮고 또 합병증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싸그리 무시한 채 자기 방법이 최고라면서 수술을 진행한 거였던 겁니다. 심지어 몇몇 환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공장기 이식밖에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속인 게 드러났습니다. 파울로는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고 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 결과 거부 반응이 없었다고 허위로 기입을 했습니다. 결국 2024년 현재 파울로가 이제껏 제출한 논문 중 총 11편에서 데이터 조작이 발견되었어요. 이건 완전 그냥 엉터리 의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진실은 2014년에야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어요. 6월쯤에 병원 내부 고발자가 파울로의 부정행위를 보고한 거죠. 환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기술하지도 않았고 분명 과학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그저 인공장기만 찬양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지적한 겁니다. 근데 또 이때 해당 병원의 부총장이 병원 명성이 흠집이 갈까봐 이걸 덮어줍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총장은 사임을 했고요. 이 사건이 점차 커지게 되자 2016년 스웨덴 경찰청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추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긴 수사 끝에 2017년 10월 검찰은 5건의 수술 중 4건의 수술에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나 환자가 다른 치료를 받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으로 파울로의 수술에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소 황당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2022년 6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재판부는 파울로가 환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파울로는 집행유예도 받아들일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파울로는 현재 인공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건 인정하지만 자신은 과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위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울로의 변호인은 카롤린스카에서 수술을 받은 세 환자 모두 치료할 다른 방법이 없던 상태였다. 그래서 인공장기 이식만이 그들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시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파울로는 항소심을 신청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안데마리안과 크리스토퍼의 경우 응급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환자 모두 이식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오히려 파울로의 이식 수술을 받음으로써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본 겁니다. 또 다른 환자인 예심도 있는데 그녀도 수술 후 합병증으로 시달렸어요. 예심의 경우에는 앞서 두 환자와는 조금 다르게 이식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수술을 받은 2011년에 이미 크리스토퍼가 사망을 했고 또 안데마리암이 합병증을 앓고 있었어요. 즉 박사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던 거죠. 그런데도 환자에게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파울로는 항소심에서 신체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죠. 파울로는 이후 추가 항소를 하였지만 2023년 10월 최종적으로 항소가 거부됨으로써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줄기세포 의학과 재생의학 선구자로 여겨지며 환호받던 외과 의사 파울로 마리키아니.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수술 결과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파울로는 현재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연구가이자 외과 의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악한 외과 의사 파울로의 이야기는 넷플릭스를 비롯하여 여러 매체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고 또 범죄 드라마나 오페라에서도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죠. 환자들의 절실함을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실험에 이용한 살인마 파울로. 그의 당당함이 더 소름 끼치고 괘씸합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0년 미국, 전 세계를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음엔 각기 다른 주에서 젊은 남성 5명이 기이한 폐렴 증상을 보이면서 시작됐죠. 이 5명의 의료 기록상 병명은 칼리니 폐렴입니다. 칼리니 폐렴? 이건 보통 면역력이 전혀 없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희귀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 그것도 5명이 한꺼번에 걸렸다는 게 정말 의아했죠. 정밀 진단을 위해서 일단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했고요. 조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 혈액 속에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순간은 세계 최초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가 발견된 때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에게 알려진 적이 없던 치명적인 희귀병 에이즈. 이건 HIV라고 불리는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면서 후천적으로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인체에는 자체적으로 몸을 방어하는 면역세포가 존재하죠. 그런데 HIV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큰 병을 앓듯 고통스럽고요. 나중에는 암이나 악성 종양으로 발전을 하면서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즉, 에이즈라는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병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걸 제대로 물리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에이즈가 발견되고 인류는 상당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생명 연장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에 걸리면 무조건 사망한다 라고 알려진 무서운 불치병이었죠. 심지어 당시 미국에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록 허드슨, 또 가수 프레디 머큐리, 또 예술가 키스 헤링 이런 연예인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이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보통 에이즈의 감염 경로를 보면 주로 성관계 그리고 혈액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의 특이한 경로가 있는데 임신 중에 산모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태아 역시도 안타깝게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지금은요, 각종 화학요법이 나오면서 그 확률을 줄여갔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의학기술이 전무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엄마, 모체에 의한 신생아 감염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게 무시하기 힘든 사회 문제로 대두되죠. 왜 큰 문제냐? 아이가 태어나고 머지않아 에이즈를 앓던 부모의 상당수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홀로 남겨지겠죠? 다행히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또는 형편이 넉넉하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예 갈 곳 없는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던 1989년 미국 뉴욕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요. 이렇게 고아가 된 에이즈 아동 환자들을 위해서 전문 요양시설이 문을 연 겁니다. 그 이름은 인카네이션 어린이 센터. 참고로 인카네이션이란 건 종교적인 의미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오갈 데 없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걷어서 병까지 치료해주는 이 센터는 그야말로 구원과도 같은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각종 약품을 지원하겠다고 손을 내밀었고요. 미국 정부까지 보조금을 대면서 인카네이션 어린이 센터, 여긴 그야말로 인류애가 넘치는 에이즈 어린이를 위한 천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던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 센터에 대한 기이한 소문이 세간에 돌기 시작하는데 에이즈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임상실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건 소위 에이즈에 감염된 고위층들이 치료약을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적합한 절차를 건너뛰고 어차피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소문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뒤통수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실험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굴지의 제약회사가 관련이 되어 있다더라. 대학 연구팀은 물론 국가기관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더라. 까지요.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에이즈가 발견된 이후 초반부터 워낙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괴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와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전염이 된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론은 인카네이션 이 센터에 대해서도 그냥 음모론이 아니냐라고 치부했습니다. 아니 설마 미국 정부가 돈을 대고 개입이 된 건데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죠. 혹여나 정말 만약에 진짜 그렇게 이뤄진다 한들 과연 누가 나서서 사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인카네이션 센터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던 제클린.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아주 헌신적으로 아픈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특히나 매 시간마다 정해진 양만큼 아이들한테 약을 먹게 돕는 게 그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제클린은 참 아이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던 중에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그간 깊은 관계를 맺어온 센터의 2명의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그녀가 이런 의사를 보이게 되자 센터 측에서도 기꺼이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죠. 그건 바로 집에 데려가서도 센터에서 제공하는 약을 똑같이 복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클린은 별 의심 없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명한 제약회사가 공짜로 주는 약인데 더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이후 에이즈에 걸린 이 아동 2명과 함께 제클린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보다 더 가깝게 아이들의 건강을 매시간 체크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꾸준한 약물요법에도 불구하고 별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고열과 설사, 또 심하면 경련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엄마로서 마음 아파하던 어느 날 제클린이 깜빡하고 약 먹이는 걸 까먹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들의 컨디션이 어느 때보다도 좋아요. 그게 확연했죠. 이상하다. 평소에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수상함을 느낀 그녀는 결국 며칠을 더 실험해보다가 자체적인 판단하에 센터에서 준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클린이 약물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을 인카네이션 재단에서 듣게 돼요. 그런데 센터의 반응이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제클린의 집에 와서 강제로 아이들을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제클린이 아니 내가 내 사비로 개인 의사를 고용했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 거다 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이를 뺏기게 되는데요. 센터는 왜 도대체 이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걸까요? 그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났습니다. 2004년 영국 가디언과 BBC가 9개월 동안 집요하게 취재를 한 끝에 충격적인 폭로를 내놓게 되죠. 1989년에서 2002년까지 인카네이션 어린이 센터가 생후 3개월에서 5살 된 에이즈 양성 어린 아이들에게 임상실험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용된 아이들이 무려 89명, 모두 다 센터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물론 여러분, 임상실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모두 불치병에 걸린 어린아이였어요. 새로운 어떤 약에 대한 임상실험이 진행이 될 경우 당연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이었던 거죠. 심지어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서 실험을 거부할 수조차 없을 텐데요.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 이런 내용을 뉴욕시에 있는 아동국이 허가를 해줬다는 부분입니다. 마침내 BBC에서 막 취재를 해오면서 압박을 해오자 이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모든 아이들이 오랜 기간 신중한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약물 실험 대상으로 선정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는데요. 아동국뿐만 아니라 이 실험에는 전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자금을 댔습니다. 그락소스미스클라인, 그리고 화이자, 제넨텍,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영향력이 큰 회사들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락소스미스클라인, 줄여서 GSK라고 부르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제약회사입니다. 감기약 테라플루를 개발했죠. 또 화이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실험을 거쳤던 걸까요? 우선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성과 안정성이 중요하죠. 또 약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약물을 어떤 비율로 써야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내는지 알아내야 하죠.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려 7가지 약물을 칵테일 요법으로 섞어서 아이들에게 투여합니다. 여기서 약을 다 섞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통상적으로 성인에게 하는 실험도 한 번에 한 가지 약물을 투여합니다. 아주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약을 다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 대상에는 4살 된 유아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홍역 백신 실험도 진행이 되었는데 6개월밖에 안 된 영아한테 적정량의 2배에 이르는 홍역 백신을 주입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있었다면 결코 겪지 않았을 일이겠죠. 아니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구토, 설사, 고열, 발작도 일어나고요. 환각을 보기도 하고요. 피부병, 종양까지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나는데요. 센터 측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작용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에이즈라는 병 때문에 더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무마해버립니다. 또 정부기관은 뭐라고 하냐? 에이즈에 걸린 어차피 죽음을 앞둔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한테 최첨단 치료를 제공한 거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 아이들 모두 갈 곳 없는 고아였기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줄 보호자도 없는 처지였죠. 그러던 중 태어나서 이제 에이즈를 앓고 부모를 잃고 나서 삶의 대부분을 여기서 살아온 한 아이가 인터뷰를 통해 그곳의 삶을 폭로합니다. 아이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데니얼. 매일 센터가 주던 약이 있는데 이걸 거부하게 돼요. 그러자 센터가 어떻게 했느냐? 아이의 위를 절제한 후에 외부에서 튜브를 꽂아가지고 위장으로 직접 약물을 투여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무리 어린아이라지만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거죠. 센터에서 근무했던 제클린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주던 다른 교사들, 종사자들 그 누구도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센터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전혀 몰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모두 폭로가 된 이후에 관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인카네이션 어린이 센터는 현재까지도 뉴욕에서 버젓이 존재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가 있은 이후에 아동을 향한 임상실험은 중단이 되었지만 당시 약물 실험에 참여했던 제약회사들 그리고 연구소 측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이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사건을 폭로한 BBC가 보도를 한 3년 후에 사과문을 내야 했는데 에이즈 치료 약물에 대한 너무도 부정적인 내용만을 편향적으로 언론에서 다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이 충격적인 내용은 국내 인터넷에 검색해도 많은 정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음모론처럼만 치부될 수도 있을 것 같죠. 왜 공론화가 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까 인권유린 피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당사자가 너무 어려요. 심지어 보호자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에이즈로 인해 어쩌면 이들이 이미 삶을 마감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권운동가 단체가 아니라면 사실 적극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그 더러운 진실을 파헤칠 사람이 없었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그저 에이즈 신약 개발, 여기에 미쳐서 저지른 인간의 추악한 욕심. 히데의 사건이
이렇게 묻힌다면 역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